오늘은 이제 음식 예술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음식은 예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로 8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그 넬슨 굿맨, 미국의 철학자죠. 넬슨 굿맨의 예술의 상징체계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상된 음식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예시된 음식과 표현된 음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시된 음식은 맛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추가 뭐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송이버섯은 솔향기를 낸다든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식의 그 맛의 특징, 그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예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런 특징에 주목하고 평가하고 뭐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짜장면의 특징, 거기에 또 주목하고 그 맛을 평가하고 그 맛을 즐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들을 문제는 예를 이제 들어보면 특히 이제 미식가들은 트러플의 맛의 특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러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그 트러플인데요. 버섯의 일종이죠. 버섯의 일종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송이버섯과 이제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송이버섯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이제 최고로 치는 그 음식 재료고요. 미식가들은 그 송이에서 풍기는 이제 은은하고 아련한 솔향기, 이걸 즐기기 위해서 거금을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도 뭐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송이버섯 조그만 양인데 뭐 한 1kg 정도 되는 것이 뭐 20만 원, 30만 원, 뭐 많으면 4, 50만 원씩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러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송로버섯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3대 진미, 뭐 푸아그라, 그 다음에 달팽이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먼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러플. 프랑스 말로는 뭐 트리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이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트러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러플은 매년 10월 가을쯤에 이제 채취를 한다고 하고요. 이 트러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개나 돼지를 풀어서 이제 트러플을 찾는다고 합니다.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러플의 맛은 삼키는 순간 그 목구멍을 막는 것 같이 매우 이질적이고 짙은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 버섯에 조금만 이제 슬라이스를 해서 요리에 넣어도 요리 전체의 그 향을 뒤덮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트러플이 언제 채취됐는지 또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트러플의 맛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죠. 언제 채취를 했느냐, 뭐 10월에 채취를 했느냐, 아니면 봄에 채취를 했느냐,
그 맛의 특징이 좀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어디에서 채취했느냐 하는 것도 맛의 특징을 달리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배추를 이제 김장을 담글 때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담그느냐, 아니면 전라도의 뭐 해남 같은 데서 나온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담그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트러플도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또 언제 채취됐는가 하는 것이 그 맛의 특징을 달리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식은 이제 먹는 것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 관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서로 다른 맛을 내고 또 냄새도 다르고 또 음식이 갖고 있는 질감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을 예시하죠. 우리는 그런 특징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런 특징들은 우리에게 식사의 풍미, 또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게 되죠. 네, 그런데 그런 특징들은 그 맛의 경험,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맛보는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관습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트밀이 있는데요. 그림에 이제 오트밀이 있죠. 오트밀은 이제 아침에 먹는 음식이라는 그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트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귀리죠. 귀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오트밀은 이제 귀리로 죽을 써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불려 가지고 우유나 물에 말아 먹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밀이나 쌀 같은 그런 곡물보다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귀리는 식감이 거칠기 때문에 외면을 받아왔는데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건강식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트밀은 주로 아침에 먹습니다. 그래도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등 이런 데 사람들은 이 오트밀로 아침을 먹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주로 이제 고기를 먹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 때는 이제 고기를 먹겠지만 아침은 이렇게 곡물로 간편식으로 이제 오트밀을 먹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식이 이제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레비스트로스가 쓴 날 것과 익힌 것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가 쓴 지금 여기 책이 보입니다만 신화학 1권이 이제 날 것과 익힌 것 이런 주제로 이제 쓰여진 책인데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회에 널리 확산된 신화죠. 그 신화와 이제 사회적 관습을 이제 분석한 책입니다.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브라질 원주민들의 관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니까 이제 남미에 있죠. 남미 원주민들의 관습을 연구해서 쓴 책인데요. 이 원주민들의 요리 습관을 보고 거기에서 날 것과 익힌 것을 이제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익힌 것은 문화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영역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화의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고구마를 날걸로 먹는다든가 이건 자연의 영역입니다. 근데 고구마를 쪄서 또는 구워서 또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은 이제 그 요리를 해서 먹는 것, 그는 이제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가 말하는 그 음식과 관련된 음식 문화, 음식 문화는 특히 식사 습관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의 그 음식을 먹는 습관은 이 더글라스가 분석한 걸 보면 특히 사회적 관계 또 계급에 의해서 이제 패턴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단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계급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언제 누구와 함께 먹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언제 누구와 함께 먹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직업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또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식사 습관은 이런 문화적인 것을 형성하고 문화적인 그 틀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표현된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식이 무엇을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단맛의 음식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단맛의 음식은 제의, 그러니까 이 제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나 의식이죠. 제사나 어떤 그 의례, 의식. 그런데 이제 단맛의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은 번영, 행운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빵에 꿀을 발라 먹는 그런 그 관습이 있죠. 관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빵에 꿀을 발라 먹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해의 희망과 번영을 약속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치킨 스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킨 스프는 이제 돌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서양의 다양한 문화에서 치킨 스프는 가정의 상비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스프가 갖는 특징들은 진정시키기, 또 위안을 주기,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에서 이제 치료약으로 이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음식의 특징들은 그 가족과 같은 집단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전파되고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금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은 뭐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가죠. 적당한 맛을 내려고 할 때 쓰이죠. 그런 그 소금의 중요성, 소금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환대의 관습에서 형성됐다고 합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접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손님에게 이제 잘해주는 손님에게 지금 여기 이제 소금은 맛있는 음식을 이제 뭐 접대하는 뭐 그런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베두인족의 전통을 보면 빵을 자르고 소금을 나누는 것이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빵을 자르고 소금을 먹고 소금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베두인족은 7세기경에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시족사회를 형성하며 이제 살았던 유목민족인데요. 그 유목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니까 아랍어로 이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막에서 이제 그 염소나 양이나 낙타 같은 그런 가축을 키우면서 그 유목 생활을 하고
사막에 물을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뭐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민족이죠. 네, 그런데 이 민족이 이제 베두인족이 소금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표현하느냐면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또 손님을 이제 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동화인 그 카프로시라는 동화에 나오는 소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프로시라는 이 동화 작품은 조셉 제이콥스라는 작가가 이제 영어로 출판한 동화입니다. 조셉 제이콥스는 영국에서 활동한 호주의 민속학자입니다. 또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속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역사적인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의 대표 민담을 발굴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 민담입니다. 그것을 이제 발굴한 사람이 바로 조셉 제이콥스인데요. 이 조셉 제이콥스가 영어로 출판한 동화가 바로 카프로시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그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는 세 딸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부자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딸이 이제 아빠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빠를 사랑해요. 둘째 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빠가 더 좋아요. 근데 셋째 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신선한 고기가 소금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빠를 사랑해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아빠는 이 셋째 딸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을 그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녀는 이제 그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호화로운 옷을 입고 보석같이 빛나는 이제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골풀, 등심초라고 하죠. 여기 그림에 보입니다만 이 골풀로 짠 망토와 모자로 이제 변장합니다. 그러다가 그 소녀는 이웃에 있는 귀족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부엌대기 하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영지의 아들이 그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비탄에 빠져서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 잔치에 올 것을 알게 된 신부는 식사를 준비할 때 소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그 명령을 합니다. 손님들은 그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고 매우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눈먼 아버지인 그 카프로시가 자기 딸인 그 신부 옆에 와서 앉아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인 딸이 무슨 일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카프로시는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한 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딸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신선한 고기가 소금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고 그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딸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나는 그 딸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조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죠. 이제야 이제 깨달았다. 그 딸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자, 이 말을 하면서 카프로시는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네, 그 옆에는 눈을 떠서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동화 이야기에서 이 셋째 딸은 결국 고기와 소금을 언급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소금에 고기가 들어갔을 때, 고기에 이제 소금이 들어갔을 때 고기의 맛을 낸다는 것이죠. 결국 음식은 소금과 함께 할 때 더 맛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